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톡톡 진행을 맡은 구혜림입니다. 오늘 첫 순서는 역시 새로운 분이 또 스튜디오에 나와주셨는데요. 딱 보기만 해도 정말 멋진 비주얼에 화려한 목소리를 가지신 분 나와주셨습니다. 오늘은 가수 상임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대여 다시 한번 내게 돌아와 우리 서로 사랑했었나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상임입니다. 요즘 처음처럼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네, 시니어 모델도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해주신 반갑습니다. 것처럼 오늘 가수 또 모델로 활동하시는 분 모셨으니까요. 두 가지 모두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델로부터 시작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 모델 활동을 시작하게 되신 걸까요? 키가 조금 고등학교 때도 170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이제 연예계의 꿈을 꿨는데, 서울 국제복장학원에 의상지라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3 때 의상지에 제가 서류를 내게 된 계기가 돼서 거기에 이제 선정이 돼서 이제 수료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모델 활동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연극을 또 청소년 극단 연극까지 또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광주 시립극단의 또 창단 멤버입니다. 네네. 그래서 연극을 하다가 여자는 어쩔 수 없는 길이 있잖아요. 결혼이라는 사랑에 길이. 빠지셨군요. 그렇죠. 네, 결혼이라는 걸 하게 돼가지고 주부로서 엄마로서 이제 잠깐 활동이 중지됐다가 이제 제가 이제 중간중간 홈쇼핑 광고 모델도 좀 했었고, 이제 가수는 가요제라는 게 많이 있어가지고 가요제에 나가는 계기가 돼가지고 앨범을 냈고 가수의 길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170 정도 아까 된다고 네네. 하셨는데 그때 이제 모델 길로 접어든 이후에 쭉 활동을 하시다가 뭐 연극도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사랑에 빠지셔서 가정을 꾸리시고 잠시 또 가정에 충실했다가 다시 가요제라는 것을 계기로 가수로 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정리 잘하시네요. 네.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또 가수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어느 정도 노래 실력이 좀 받쳐줘야 되잖아요. 가요제는 또 어떤 계기로 나가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가수는 전혀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노래하는 거는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요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누가 이제 한번 나가보라고 고은이에서 가요제를 나갔는데 입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기획사에서 앨범을 한번 내봐라.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우리가 재능 기부로 하게 되면서 이제 또 행사가 섭외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수 활동으로 이렇게 많이 비중을 하다 보니까 모델 활동은 조금 뜸하게 됐죠. 그러면 이 모델로서의 매력도 있을 것 같고 또 가수로 활동하면서의 매력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매력이 어떻게 되는지 좀 이야기해 주세요. 매력이라면 이제 가수, 이제 모델은 제가 처음 시작을 했잖아요. 모델은 이렇게 조명을 받으면서 런웨이 할 때 관객석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면서 런웨이 했을 때 그런 매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가수도 제가 이제 행사, 축제 그런 데를 많이 그런 쪽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관객들이 같이 제 노래를 부를 때 같이 호응을 해주고 저의 노래를 듣고 감동을 받았을 때 그때가 참 뿌듯하고 그게 좀 가수 하는 게는 매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어르신들 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 그런 데도 저희가 많이 활동을 가잖아요. 그러면 결혼했는데 우리 며느리 삼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르신들한테는 제가 뭐 어르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않고 언니 오빠라고 이렇게 칭하면서 같이 매들려 하면 악수를 해주고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굉장히 친밀하게. 그쵸. 언니 오빠야 하면 네. 너무 좋아하시잖아. 이렇게 언니야 오빠야 하고 같이 손잡고 춤추면서 이렇게 매들면서 할 때 그럴 때 너무 뿌듯하고 제가 이제 재능기부로 이제 봉사를 갔지만 그럴 때 좋아하신 거 보면 그런 쪽에 우리가 노래를 할 때
뿌듯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모델로서 활동할 때는 그런 스포트라이트, 네네. 조명을 받았을 때 희열 같은 게 느껴진다라고 네. 한다면 이 가수로서 활동할 때는 관객들과의 호응, 이 상호작용 이런 네. 것들로 인해서 예. 감동을 느끼시는 거군요. 예. 그러면 이렇게 매력이 각각 있는데 또 이게 쉽지 않은 직업이다 보니 애로점이라든지 좀 힘든 점도 있으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애로점은 우리 무명 가수들은 모두 다 똑같은 공감일 겁니다. 제가 우리 무명 가수들의 공감대로 그냥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아직 뭐 우리가 노래를 한다고 해서 다 뜨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일단 누구나가 뜨고 싶지만 뜨는 사람은 하늘이 정해주는 것 같아요. 저희가 행사나 축제를 이렇게 초대를 돼 갔을 때 가장 좀 무명의 서름이랄까? 서름이라면 이렇게 포스터 있잖아요, 포스터. 네. 행사 포스터. 네. 무명에는 이름 세 글자도 안 올려줘요. 그럴 때 너무 솔직히 서글프고요. 그건 다 똑같은 공감일 겁니다. 종이 한 장에 이름 세 글자 올리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근데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무명이라 이름 있는 가수들만 세 글자 올린다는 거. 그래서 이제 주최 측의 입장은 이해는 하지만 그런 또 서글픔이 있고 또 이제 각 지자체에서 이제 주위에서도 저희가 이제 행사를 가게 되면 많이 이제 메인들도 이제 많이 이렇게 한호소도 있지만 우리 무명들은 그런 게 좀 비교가 됐을 때 또 이제 유명한 사람들도 우리가 무명의 길을 걸어서 유명인이 됐잖아요. 그런 분들도 애환을 들어보면 행사 갈 때 이제 매니저도 없고 차도 없으니까 의상 보따리 하정 보따리 낑낑대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가서 행사에 가서 이제 혼자 화장실에서 옷 갈아입고 그런 시절이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울 때 있지만 그런 것을 다 극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은 마음 편하게 저의 노래를 듣고 많은 관객들이 좋아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수라는 직업이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사는 직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내 이름을 잘 모르고 나의 존재를 모르고 이럴 때 좀 많이 상처도 되실 수 있을 것 같고 자존감이 떨어질 때도 있을 것 같고 네. 이럴 것 같습니다. 이 시청자분들께서 가수 상임 이라는 이름 꼭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많은 사랑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힘든 점, 어려운 점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음악을 하게 되는 원동력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상임님은 어떤 음악을 하고 싶으신지 이러한 뭐 기준이랄까요? 아니면 목표 이런 것들도 좀 있을까요? 이제 가수 하기 전에는 좀 슬로우 이제 패티김 선생님 노래라든가 그런 노래를 많이 좋아해요. 근데 행사라는 그런 것 때문에 행사에 가서는 그런 거 잔잔한 노래는 슬로우는 부르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하지 않는 노래는 이렇게 경쾌한 쪽으로. 이제 지금 타이틀곡도 경쾌한 곡으로 그렇게 받아서 행사에서 그런 게 조금 자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꼭 좋아하는 곡만 행사에서는 부를 수가 없다는 거. 예. 그죠. 행사 가수니까. 예. 근데 이제 라이브라든가 이런 데 이제 방송 이렇게 할 때는 제가 좋아하는 애창곡을 좀 부르고 있죠. 또 이왕에 오신 김에 네. 타이틀곡 네. 소개를 해주시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보통 여자 바보야는 1집에 있었고 2집에는 제가 통일의 꽃이라는 2집은 사할린의 한인 이주민들 이렇게 20주년 행사 때 통일의 꽃을 남북환경교류연합에서 이제 작사 작곡하셔가지고 통일의 꽃을 했고요. 이제 3집에 처음처럼 송도의 밤 너를 다시 만난다 그렇게 이제 곡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마지막 처음처럼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죠. 처음처럼 곡이 이제 제가 음악가 쪽도 좀 많이 좋고 그래서 처음처럼 요즘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최근에 많이 활동하고 있으신 처음처럼 네. 혹시 한 소절 들어보실 수 있을까요? 예. 이 처음처럼은 가사가 우리가 항상 이렇게 처음 같은 마음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랑도 이제 처음처럼이라는 이제 이게 사랑 내용이거든요. 사랑하지만 떠날 수밖에 없던 사람이지만 처음처럼 다시 내 품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사랑하면 안 되나요? 그런 가사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냥 한 소절만 할게요. 네.
사랑하는데 어떡하나요? 돌아선 발길 어디로 가나요? 울지 않으려 해도 눈물이 나네요. 미워할 수도 잊을 수도 없는데. 가사는 네. 거기에 이제 곡을 좀 슬로우로 했다면 참 슬픈 가사예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경쾌한, 곡은 경쾌합니다. 아. 경쾌하게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네. 곡이에요. 듣다 보니까, 이게 심취되는 딱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이 음악까지 사랑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노래를 뭔가 이렇게 감정이 엄청 배어들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음악이 없이 그냥 했는데, 이 곡이 사람들이 많이 좋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방송을 많이 못 해가지고, 우리 작곡가 선생님한테 죄송해요. 방송을 많이 해서 이렇게 떠야 되는데, 네. 곡은 들으신 분들은 곡은 다 좋다고 그러세요. 처음처럼.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행사를 많이 다니면서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처음처럼. 네, 처음처럼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소주 처음처럼 아닙니다. 너무 외우기가 딱 좋아가지고 검색해보시고 많은 네. 분들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상임님처럼 이렇게 가수라는 꿈을 조금은 남들보다는 조금은 늦게 시작하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시니어 가수라고도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분들께 좀 먼저 하셨으니까 뭐 조언의 말이라든지 이런 걸 좀 생각해보면 좋다라는 게 있으시다면요? 네,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가수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 주부로서 자녀들이 성장하고 남자분들은 이제 사업을 하고 이제 안정이 되고 늦게 앨범을 내신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앨범을 내서 이제 하나의 이제 뭐 취미로 앨범 제작하신 분도 있고 내가 이 앨범을 내서 늦지만 방송 활동을 많이 해서 꼭 뜨리라고 마음 먹고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앨범을 내면 무조건 뜰 줄 알고 집도 팔고 논도 팔고 방송에 올인해서 이렇게 상처도 받고 마음에 상처받고 중간에 중도하신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하지만 그렇게 모든 게 너무 올인하지 말고 뜨는 거는 하늘이 정해준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인생은 주인공이 있듯이 단역 조연도 있잖아요. 엑스트라도 있고. 저도 이제 영화도 찍어보고 드라마에서 뭐 단역 조연, 대사 한두 마디 있는 단역도 찍어보고 홈쇼핑 모델, CF 광고도 했고 사진 모델도 했지만 근데 모든 인생은 그렇게 찍어오면서 그러니까 주인공보다도 단역 조연도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늦게 앨범을 냈지만 뜬다고만 이렇게 그냥 너무 올인해서 하지 말고 내 노래로서 많은 분들이 들어서 좋아해 주시고 감동을 받은 관객들이 있으시고 팬들이 있어서 좋아진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많이 마음 다치지 않게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이 현실적인 이야기와 더불어서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한마디여서요. 많은 분들께서도 비슷한 상황에 있다라고 하신다면 공감이 되시고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음악에 대한 사랑 그리고 열정으로 똘똘 뭉친 가수 상임님과 오늘 함께하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앞으로 가수 상임이라는 이름 잘 기억해 주시고 이 음악까지 함께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활동도 더욱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상임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김효빈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경제톡톡 시간입니다. 이 새로운 이슈들을 경제적 관점에서 풀어주신다고 하는데요. 효빈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어떤 주제부터 우리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주제로는 최근 직장 내 육아휴직 사용률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은 굉장히 저조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뽑아본 주제는 톱10 상장사 아빠들의 육아휴직 현실입니다. 최근 코스피 톱10 기업 중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분석했더니 두 자리 비율을 넘긴 기업이 단 2곳밖에 없다고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22.7%, 삼성전자가 13.6%로 비교적 높았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한 자릿수에 그쳤는데요. 여성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70에서 90%에 이르는 것과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아빠들이 육아휴직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여성들에 비해서 이 남성들의 육아휴직 비율이 낮은 것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원인은 뭘까요? 네, 가장 큰 이유로는 기업 내부에 자리 잡은 눈치 문화 때문입니다. 특히 남성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승진이나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굉장히 큰데요. 실제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을 평가에 부정적으로 반영하는 기업들이 아직도 많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육아에 참여하고 싶어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누구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은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좀 있을까요? 네, 육아휴직 사용률이 가장 낮았던 기업은 SK이노베이션으로 단 2.36%에 불과했습니다. 이 외에도 네이버가 6.8%, 카카오가 12.3% 등 IT 기업들도 낮은 사용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IT 기업들은 젊은 직원들의 비율이 높아서 육아휴직 사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거라 기대했지만 예상 외의 결과였습니다. 육아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도 현실적인 활용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네. 꽤나 놀라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기업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전자는 남성 육아휴직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최근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역시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여전히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더욱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하려면 어떻게 좀 변화를 맞이해야 할지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문화의 변화입니다. 기업들이 육아휴직 사용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평가 기준을 투명하게 정립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남성 육아 참여에 대한 인식 변화 또한 필수적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육아휴직 지원 제도를 강화하고 남성이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이 주제를 통해서 모든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당연하게 쓸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현대차와 기아, 이 미국 시장에서 놀라운 성과를 올렸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두 번째 주제로는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판매 3천만 대 돌파 소식입니다. 현대차 기아가 미국에 진출한 지 올해로 벌써 39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39년 만에 누적 판매 대수가 무려 3천만 대수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올해 2월 기준으로 미국 내 판매 대수가 약 2,930만 대를 넘었고 현재 속도라면 오는 7월쯤이면 역사적인 3천만 대 판매가 돌파된다고 예상합니다. 네, 역사적인 기록 정말 대단한데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초창기 시절에는 좀 어땠을까요? 네, 현대차는 1986년에 미국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했는데요. 그때 엑셀이라는 소형 승용차를 수출하면서 진출했습니다. 당시 엑셀의 가격은 4,995달러로 토요타, 쉐보레 같은 경쟁사의 차량보다 월등히 저렴했습니다. 이 때문에 초반에는 저렴한 차라는 이미지가 강했죠. 하지만 가격 경쟁력에 비해 품질 문제로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싼 만큼 품질도 낮다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네. 초창기 시절에는 우리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싼 게 비지떡이다. 이런 평가가 줄을 잃었던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이제는 좀 위상이 많이 달라졌죠? 네,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초기의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대차는 품질 향상과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을 지속적으로 펼쳤습니다. 특히 1998년에 10년
10만 마일이라는 파격적인 무상 보증 프로그램을 내놓으면서 미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05년 미국 엘라베마 공장 설립, 2010년 기아 조지아 공장 설립 등 현지 생산 기반을 강화하면서 품질 문제를 극복하고 신뢰받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네, 이제는 글로벌 위상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최근에 현대차와 기아, 미국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궁금한데 요즘엔 좀 어떨까요? 네, 2003년부터 현대차와 기아는 제너럴 모터스, 토요타, 포드에 이어 미국 시장 점유율 4위를 기록하며 시장 내 입지를 확보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SUV와 고급 차종인 제네시스 등 고가 차량의 판매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지난해 현대차, 기아의 미국 판매 차량 중 SUV 비율이 무려 75%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저렴한 차가 아닌 믿고 타는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것이죠. 네, 지금은 누가 뭐래도 정말 글로벌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앞으로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향후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네, 현대차와 기아는 올 연말에 미국 조지아주에서 신규 공장인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지 생산을 더욱 강화하면서 미국 시장에서 관세 장벽을 넘고 더 높은 성장을 이루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의 미래 더욱더 기대가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팬분들이라면 흥미로운 소식인데요. 자, 이제 프로야구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유통가에도 마케팅 경쟁 아주 치열하다고 하는데요. 자, 효빈 아나운서 세 번째 주제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주제는 프로야구 시즌 개막과 함께 뜨거워진 유통가의 야구 마케팅 소식입니다. 프로야구의 열기와 함께 관련 상품 판매 경쟁도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유통가의 최고 인기 상품은 놀랍게도 빵이라고 합니다. 최근 SPC 삼립이 한국야구위원회와 협업해서 출시한 크보빵이 출시된 지 단 3일 만에 100만 봉지가 팔리는 대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네, 일단 빵이랑 야구랑 어떤 연관점이 없을 것 같은데 빵이 왜 이렇게 빠르게 인기를 얻게 된 걸까요? 네, 이 빵은 프로야구 9개 구단의 특색을 살린 독특한 맛과 패키지로 출시됐는데요. 예를 들어 기아 타이거즈는 호랑이 초코롤, 삼성 라이온즈는 라이온즈 페스츄리 등 각 구단의 정체성을 제품에 반영해서 팬들의 구매욕을 자극했습니다. 특히 선수의 얼굴이 담긴 스티커인 띠부실이 랜덤으로 포함돼 있어 제2의 포켓몬빵이라는 별명이 붙으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선수의 얼굴이 담긴 스티커라고 하니까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이외에도 편의점에서 야구 마케팅 한창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편의점 CU에서는 두산 베어스 팬들을 겨냥해 연세우유 먹산 생크림빵을 출시했는데요. 출시 6일 만에 무려 12만 개를 판매하며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 제품은 서울 잠실과 대전 둔산동 등 주요 두산 팬 지역 매장에서 매출의 20% 이상 성장하는 효과까지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구단 마스코트인 철옹이까지 포장해 활용하며 팬들의 충성도를 높였습니다. 네, 앞으로 프로야구 시즌 곧 다가오니만큼 더욱더 재미있는 소식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톡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빈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흐름을 알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부동산 이슈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노무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무 아나운서 오늘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이른바 악성 미분양 사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마켓 트렌드 시간에 김가연 아나운서가 강남 3구 용산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확장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네, 맞습니다. 이 강남 3구, 용산까지 토호구역이 확대됐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갭 투자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렸었고 또 이로 인한 여파로 풍선 효과까지 나타난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도 미분양 관련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이게 좀 관련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는 3월 31일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2월 주택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오늘 이 지표 살펴보면서 소식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토호구역의 해제 영향으로 전국 주택거래 매매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동시에 악성 미분양 물량 역시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상황인데요. 좀 놀라운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일단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이 미분양 개념부터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설명을 해주시죠. 네, 미분양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양은 말 그대로 아직 판매되지 않을 새 아파트를 뜻합니다. 건설이 완료가 됐지만 수요가 부족하거나 가격 문제로 인해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아파트가 미분양 물량에 포함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미분양은 단기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악성 미분양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말 그대로 준공이 된 후에도 오랫동안 팔리지 않는 아파트를 의미하는데요. 이 악성 미분양은 주택시장에 정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악성 미분양이 많아지면 주택시장에 공급 과잉 현상이 발생하고 이는 결국 가격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주택시장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떨어지고 이는 신규 분양을 희망하는 건설사나 투자자들에게도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미분양은 단순히 판매되지 않은 아파트를 넘어서 주택시장의 건전성 자체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네, 이 미분양이라는 건 많이 들었었는데 또 악성 미분양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알게 됐는데요. 오랫동안 팔리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소비자들의 구매를 당기지 못하는 그러한 매물들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오늘 악성 미분양과 관련해서 11년 만에 최대치다라는 뉴스를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더욱더 심각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 함께 알아볼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3월 31일 국토교통부에서 2월 주택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이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이 5만 698건으로 전월 대비 32.3% 증가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4,743건, 전월 대비 46.7% 증가하며 급증세를 보였고, 이는 토어구역의 해제 영향 확대와 봄 이사철의 수요가 맞물린 경향으로 풀이됩니다. 이 거래량 자체는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거래는 굉장히 활발한데 이 악성 물량이 남아있다는 것, 이것은 좀 의외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 이렇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설명해 드릴 핵심적인 포인트인데요. 미분양 물량은 23,722가구로 전월 대비 3.7% 증가했습니다. 사실 이건 단순히 팔리지 않은 아파트의 수치를 넘어서서 주택시장의 건전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인데요. 11년 만에 최대치라는 점이 더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미분양 사태 해결점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네, 너무 뻔한 얘기긴 하지만 결국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와 건설사의 적극적인 대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세와 월세의 비율에도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2월 전국의 주택 거래량은 27만 8,238건으로 전월 대비 38.6% 증가했습니다. 그중 월세 거래가 전체의 63%를 차지했다는 점이 눈길을 끄는데요. 이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는 신호겠죠. 네,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점점점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주택 공급이 수요와 함께 좀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이 변화가요, 이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 어려운 지역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특히 소형 아파트나 매매가 어려운 지역에서 월세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 물량의 부족과 주택 구매가 어려운 상황이 맞물려서 나타난 현상으로 결국 주택 시장의 불안전성이 더욱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거래량은 급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분양 물량 증가, 또 월세 비중 확대 이런 점들이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이 빠르게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나름의 대책을 내놓긴 했는데요. LH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즉 악성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매입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건설 경기 악화를 완화하고 악성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국토교통부는 3월 21일부터 그 매입 공고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 아마 시작 단계에 들어선 상황이겠네요. 그러면 이 방식이 이 악성 미분양을 해결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요. 이 과거의 사례를 비춰서 현재를 보면은 더욱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과거의 미분양을 해결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3천 가구의 매입을 시작으로 국토교통부는 향후 그 매입 규모를 점점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는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시장의 문제를 해결해 가겠지만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또 긍정적인 구체적 사례 하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3월 7일에 이 평택시가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선정이 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이 하반기에는 이러한 선정이 좀 해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꽤 긍정적인 소식이군요. 네, 맞습니다. 평택시는 최근에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됐었지만 그와 동시에 하반기에는 미분양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꾸준히 분양을 진행을 하면서 매달 500에서 600세대 정도의 분양 계획을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이 추세라면 하반기까지는 미분양 물량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평택시 이 외에도 좀 추가적인 좋은 호재 같은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평택시는 2029년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 개교와 2030년 아주대 평택병원 개원 등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차례대로 성공적으로 이행이 된다면 주택 수요는 더욱 촉진될 것이고요. 최근에 나온 전망대로 하반기에는 평택시의 미분양 문제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여러모로 하반기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오늘 소식은요. 미분양 물량 11년 만에 최대치다라는 소식부터 시작해서요. 이 평택시의 긍정적인 사례까지 폭넓게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또 사태가 흘러갈지 추가적인 소식 나오는 대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켓 트렌드 노무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국의 축제, 전시, 하프를 알아가는 시간이죠.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오늘 어디 갈까 시간도 박하인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화인 아나운서, 이제 봄이잖아요. 맞아요.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바로 군산으로 떠나봅니다. 군산에 있는 음파 호수공원에서 열리는 2025 음파 벚꽃 야시장인데요. 저는 한 2년 전쯤에 이 음파 호수공원을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한겨울이었어서 조금 아쉬워서 이번 벚꽃 시즌에 야장까지 즐길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 가보신 적이 있으시군요. 맞아요. 사실 저도 작년 이맘때쯤에 한번 가봤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흥미로운 소식인데요. 자, 그럼 자세한 축제 정보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먼저 군산 음파 벚꽃 야시장은 3월 28일부터 시작됐는데요. 그리고 4월 13일까지 운영합니다.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진행되고요. 이 야시장은 상인분들의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리이자 군산의 대표적인 봄 축제였던 벚꽃 축제가 사라진 아쉬움을 해소하고자 기획됐다고 합니다.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진행되는 건데요. 그래서 먹거리 및 일부 체험들은 유료지만 입장료 자체는 무료입니다. 낮에는 벚꽃길 산책, 밤에는 야시장과 공연으로 하루를 꽉 채울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축제입니다. 네, 야시장답게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축제는 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네, 지금처럼 이 행사 일정표를 보면요. 주간 오후 1시부터 저녁 7시, 야간은 7시부터 밤 10시까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벚꽃 콘서트, 꽃길 마켓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야시장인 만큼 야시장의 하이라이트가 있죠.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밤만 되면 배가 고프잖아요. 네. 아무래도 먹거리 아닐까요?
맞아요. 바로 먹거리인데 그럼 앵커님이 사심을 담은 이 네. 야시장에 꼭 있었으면 좋겠다 아. 하는 음식 있을까요? 아, 저는 회오리 감자를 좋아합니다. 오, 회오리 감자. 네. 휴게소에도 많이 파는 회오리 감자요. 네. 과연 이 회오리 감자가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이제 이 야시장 먹거리 미리 보기로 사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진만 봐도 맛있는 음식 천지인데요. 저도 이 축제를 소개해드리려고 준비할 때부터 너무너무 먹고 싶은 음식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지금도 먹을 거 생각하니까 배에서 약간 꼬르륵거리는 기분인데요. 다 똑같은 마음으로 푸드존 이제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드트럭은 6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토리묵과 삼겹살 등도 있고요. 야시장에 고기를 먹어줘야 하잖아요. 김치치즈 삼겹말이도 있습니다. 돈코츠 라멘과 타코야끼들도 팔아서 오늘은 일식이 땡긴다 싶을 때 딱 먹어주면 좋고요. 다양한 음료들은 물론 치킨, 닭강정도 있습니다. 후라이드, 달콤, 파다 이렇게 선택지가 굉장히 다양해서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인기 있는 메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고 맛있게 먹기엔 분식이 또 빠질 수 없죠. 떡볶이나 쌀국수 등의 분식류도 판매합니다. 이어서 또 푸드 부스들도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고기 육전과 두부김치, 마른 안주들도 있고요. 그리고 휴게소에 파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옛날 핫도그, 왕닭꼬치, 소떡소떡,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회오리 감자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또 삼겹살 김밥도 있는데요. 저는 이 삼겹살 김밥이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삼겹살을 바로 구워서 김밥으로 싸준다고 하는데요. 제가 먹고 싶은 만큼 이 다른 손님들에게도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 오래 기다려야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튀김류와 꼬치류를 판매하는 부스도 있습니다. 고추튀김, 버섯튀김 등 바삭한 게 땡긴다 하면 이 음식들 먹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타코와 멕시칸 프라이 등 남미 음식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색다른 음식들이어서 야시장 속에 별미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음식 이름을 쫙 나열을 해주다 보니까요. 저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 같고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아, 배고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저는 회오리 감자 이야기했었는데요. 이거 말고도 여기에는 여러 가지 타코라든지 뭐 김치치즈 삼겹말이 타코야끼 같은 음식들도 다 먹어보고 싶어서 또 방문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이 음식들 과연 어디서 또 취식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래서 제가 푸드코트 배치도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앞서 말한 푸드트럭, 푸드부스들의 위치를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식 테이블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곳곳에 쓰레기통들도 배치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먹을 것도 풍성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요. 아, 이제 배는 불렀다. 이제 무언가 눈으로 즐길 것도 필요한데요. 공연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먹을 거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프로그램들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나간 1주차를 제외한 2주차, 3주차 공연 프로그램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요일에 개장차가 있었고요. 오늘 토요일은 마술 공연, 말미잘 밴드 등 공연이 있습니다. 바로 내일 오후 6시에는 김승준 마술사를 시작으로 조서연, 이재호, 유엘, 분비트 등의 무대가 쭉 준비되어 있습니다. 3주차인 4월 12일은요. 오후 2시에 아랑고고 장구부터 벨리댄스 공연, 스칼렛킴, 셀위펑크 등으로 무대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4월 13일 마지막 날까지 축제 정점을 찍는 무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런 행사들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돗자리나 간이 의자 같은 거 챙겨가시면 분위기를 더 제대로 즐기실 수 있겠죠? 네, 음식을 먹으면서 공연을 보다니 정말 생각만 해도 힐링이 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외에도 다른 행사 또 없을까요? 이벤트도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SNS 팔로우 이벤트인데요. SNS를 팔로우하시면 음료를 무료로 증정해 준다고 해요. 음식을 먹으면서 이 무료 음료까지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음파 호수공원에서 진행이 된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 가는 방법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위치는 이 음파 호수공원에서 수변무대 일대 쪽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대중교통 이용하실 경우에는 KTX나 기차를 이용해 군산에 도착한 후 현지 버스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차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음파호수공원 야외 소공연장으로 찍고 오면 아주 편합니다. 근처에 주차장도 많은데요. 제1주차장부터 3주차장까지 그리고 또 별도의 무료 주차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1, 2, 3주차장 모두 무료이고요. 가장 가까운 곳은 음파호수공원 제1주차장이라고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가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잘 알려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같은 것들도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자신이 사용했던 테이블과 의자들 깨끗이 정리해 주셔야겠죠. 쓰레기들도 꼭 쓰레기통에 버려주셔야 합니다. 또 킥보드와 자전거, 오토바이는 출입이 안 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음파호수공원은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이 점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음파 벚꽃 야시장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소개해주시는 내용마다 정말 배가 고파지는 순간들이 많았는데요. 주말에 콧바람 쓸 겸 한번 방문해보시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박하인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네, 한 주 동안 기술과 경제를 가장 뜨겁게 달군 뉴스를 전달해드리는 테크노믹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임나연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요, 그동안 전달해드렸던 주제 중에서 조금은 쉬운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기후변화가 바꾸는 경제와 증권시장인데요. 이제 전 세계가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탄소 중립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업들이 여러 가지 전략과 대응을 펼치고 있는데요. 기후 리스크 대응 전략, 정부의 정책 변화, 그리고 탄소 규제가 증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폭넓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과 미국, 유럽 시장까지 전반적으로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 주제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핵심 주제 3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롯데와 LG U+와 같은 국내 기업이 기후변화 대응에 본격화를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탄소 배출권, 그리고 기후위험 프리미엄 등 기후 관련 금융 이슈가 부상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요, EU 탄소 국경세와 그리고 미국 보험시장 변화 등 글로벌 흐름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챕터는요, 이번 주 가장 주목을 받은 기술과 경제 뉴스입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ESG 그리고 기후 대응 이슈가 점점 증권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 국내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롯데쇼핑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롯데쇼핑이 국내 유통업계 최초로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 즉 SBTI의 승인을 받으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밸류체인 전반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계획이 검증되었다는 의미인데요. ESG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또한 LG U+는 글로벌 환경평가기관 CDP에서 최고 등급인 A를 획득했는데요. 국내 통시장 중 유일한 사례로 기후 리스크에 대한 대응 전략이 국제적으로 인증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 변화도 눈에 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최근에 발표가 된 경제 정책에 따르면은요, 이 탄소 배출권 거래제 외에도 이 중소기업들이 활용이 가능한 탄소 크레딧 시장 개설이 추진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으로는 탄소 절감 실적이 있는 기업이 그 실적을 크레딧으로 전환을 해서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것은 중소기업에게도 이 친환경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외에서의 사례도 궁금한데요. 해외 쪽은 또 분위기가 어떨까요? 네, 해외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유럽연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연합은요, CBAM, 즉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철강, 그리고 시멘트, 알루미늄 등 탄소 다배출 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된 건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 수출 기업들이 공급망 전략과 그리고 기술 투자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하나 흥미로운 이슈가 있는데요. 바로 미국 보험업계입니다.
산불, 그리고 허리케인, 그리고 기후 재난 등이 심해지면서 대형 보험사들이 일부 고위험 지역에서 보험 신규 판매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가 이제 실물 자산의 가격, 보험료, 그리고 심지어 보험 공급 자체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기후위기 말이 계속 나오긴 했었는데요. 증권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보험업계까지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술이 바꾸는 경제 이야기입니다. 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기술 혁신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이 새로운 산업 생태계도 마련되고 있다죠? 네, 맞습니다. 기후변화에 맞춰서 이런 또 다른 새로운 산업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 새로운 산업, 무엇이 있을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재생에너지, 그리고 전기차, 2차 전지 분야는 대표적인 수혜 산업입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는요, 미국 IRA로 정정하겠습니다. 네,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지 전기차 생산 확대에 나섰는데요. 배터리 소재, 그리고 부품 기업들도 미국 내 생산 설비를 확대하며 IRA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관련 상장사들 역시 국내 증시에서 친환경 테마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기적 수혜를 넘어서 글로벌 전기차 공급망 경제력 확보를 위한 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또 하나 주목할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철강 산업인데요. 철강 산업이 왜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 중 하나인 철강 산업은요, 친환경 전환 기술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포스코가 있는데요. 수소환원 제철 기술인 하이렉스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이 기술은 석탄 대신 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철을 생산하고요. 기존 고로 방식 대비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포스코는요, 2050년까지 이 기술을 도입하는 로드맵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산업 생태계까지 변화시키는 흐름 포착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는 이 탄소를 줄이는 기술뿐만 아니라요, 기후로 인해서 이 리스크를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 이것들도 등장을 하고 있다고요? 네, 이제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관리하는 시스템까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후변화가 실물 경제에 미친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글로벌 보험사들이 그리고 투자기관들이 AI 기반 기후 리스크 모델링 도구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AIG 그리고 AXA와 같은 대형 보험사는요, 기후 재해 발생 확률을 수치화하고 그리고 지역별 위험도를 반영한 맞춤형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기후 빅데이터와 그리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도 있는데요. 기후 테크 기업들도 있습니다. 탄소 배출 실시간 추적 시스템, 그리고 산업별 에너지 소비 분석 플랫폼, 기후 데이터 시각화 툴 등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러한 기업들을 통해서 기업들의 ESG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러한 기술들은 단순한 환경 보호 차원을 넘어서 기업의 비용 효율성 향상, 그리고 투자 리스크 관리,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대응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 경쟁력 자체를 바꾸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요, 이 기술이 기후위기를 단순한 위기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요, 이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발판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이 기후기술이 산업의 판을 바꾸는 시대, 이 기업들의 기술 투자 방향에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술들이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미칠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테크노믹스 임나연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톡톡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푸른 봄이 한층 더 가까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벚꽃도 속속 피고 있는데요. 날씨가 따뜻해진 만큼 저희 방송과 함께 알찬 정보 얻어가시고요. 주말 나들이도 행복하게 떠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